손익분기점 하면은 경제학에서 총 비용과 총 소득이 동등해지는 지점을 말하죠. 손익분기점을 넘는 순간 소득 이익이 생긴다는 뜻인데 오랜만에 한국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 얘기인데요.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의 봄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흥행질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500만 원이 넘었다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00만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요. 네. 1000만 관객으로 갈 것 같다라는 대체적인 이제 분석입니다. 네. 근데 손익분기점은 매출액 기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아무리 매출액이 있다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손해를 안 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런 영화가 지금 올해 2023년 개봉한 영화 중에 몇 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밀수 같은 경우가 이제 400만 손익분기점이었는데 이걸 돌파를 해서 514만 명 동원했고요.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380만이었는데 가까스로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범죄도시는 180만 명 동원하는 것이 손익분기점이었는데 네. 1000만 관객을 훌쩍 넘어섰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독립영화인 잠 같은 경우에는요 좀 적어가지고 80만 명 동원하면 손익분기점 넘기는 거였는데 이 100만 명 돌파해서 손익분기점 넘겼고 네. 이번에 이제 서울의 봄이 손익분기점을 넘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480만 명만 동원하면 됐는데 이걸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480만이 넘으면 손익분기점을 넘는 거였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 제작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관객 수가 어느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넘을까요? 이거 좀 사실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죠, 제 질문이. 따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특수 상영관에서 많이 상영을 하느냐. 예를 들면 뭐 IMAX라든지 네. 4DX. 그러니까 이제 상영관에서 계약을 하죠. 이 영화는 뭐 일반 상영관을 많이 할 거냐 아니면 특수 상영관을 많이 할 거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해외 선판매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손익분기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유명한 배우가 나온다거나 감독이 또 유명할 경우에는 해외 선판매를 많이 하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이후에 IPTV나 OTT 등의 또 OTT도 어느 OTT에 계약이 됐느냐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약간씩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영화는 똑같은 제작비를 들였는데도 손익분기점이 좀 낮고 어떤 영화는 좀 높은 것이 이런 요인들의 이제 변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손익분기점 넘은 영화 이제 만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손익분기점을 못 넘긴 영화들은 그 손해잖아요. 네. 그 손해는 누가 떠안는 거죠? 일단 제작사보다는 이제 투자사나 투자자들이 그걸 다 온전히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작사는 전혀 피해가 없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제작사한테 투자를 했는데 영화가 제대로 안 됐다. 네.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그럼 수익이 안 난 거죠. 그러면 이 제작사는 제외를 이제 시켜버리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실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제작사 말고. 네. 그러면은 한 번 이 제작한 영화가 제대로 성공을 못하면 그다음에 기회가 제작비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어떤 경우에는 망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수익뿐만이 아니고 재투자 그리고 제2, 제3의 작품도 이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작의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손익분기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투자사나 이런 제작사에 지원했던 부분들이 성과가 없으면 아무래도 좀 투자에 나서지 않게 되니까 결국 한국 영화 전체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근데 서울의 봄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제작비가 한 총 270억 정도 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보다 한 10억 원 정도 적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은 사실 이 제작비를 정확하게 이게 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0억이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를 다 합쳐가지고 한 124억 원 정도가 평균 제작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영화, 상업영화는 한 200억 원 이상을 제작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뭐 군인들이 많이 나오고 액션씬도 많이 나오긴 그런 상황이고 특수 뭐 시각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270억이면은 그렇게 아주 많이 제작비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 출연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네. 네. 근데 그게 등장시킨 주요 배역만도 뭐 70명 가까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 출연료로도 충분히 이제 지급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영화는 그렇다 치지만 보통은 경우 영화가 그 총 제작비에서 네. 출연료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제작비에서 이제 주요 배역의 개런티료가 한 30% 되니까 그때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체에서 네. 주요 배우들의 개런티. 그렇죠. 뭐 네. 되게 주연이라고 하면은 뭐 2명, 네. 3명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2020년 들어서 가지고 스타 캐스팅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 절반 가까이 올랐다라는 네. 이제 분석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20년 정도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막 팬데믹이 그 즈음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개봉을 못한 영화들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제 많이 노출이 됐는데 그런 대형 이제 배우들의 출연이 있었던 영화들이 대부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유명 스타들을 캐스팅한 영화들이 배우에 의존해서 성공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주요 배우가 정우성 배우하고 이제 황정민 배우인데 배우. 네. 이 배우들은 충무로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개런티가 5, 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억 원에서 한 12억 원 정도 플러스 알파가 이제 있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 270억에서. 네. 그렇지만 이 배역들이 말씀하신 대로 68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자면 좀 골고루 개런티료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최근에는 주요 배역보다는 시각 효과에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 뭐 100억 원대 이상의 시각 효과 비용이 들어가서 그 사실 뭐 앞서서 200억 원대 영화는 좀 요즘에 우습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이 시각 효과에 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많이 드는 영화인가요? 그런 거는요? 그 제작비 같은 경우는 한 135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결국에는 180만 정도 동원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겼거든요. 네. 거기선 주로 이제 마동석 씨가 몸으로 그러니까요. 주먹으로 보여주는 시인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좀 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작비 대비는 그럼 수익이 많은 거라고 그리고 봐야 그 영화에서는 되는 거죠?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손익분기점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즘 뭐 이제 트렌드 용어로 많이 나오는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아무리 제작비 많이 들여도 네. 결국 손익분기점을 낮추려면 제작비를 적게 들이면서 가볍게 가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통상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 조짐 보이면은 이제 뭐 제작사, 배급사, 또 주연 배우들의 소속사 등이 관련주로 주목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관심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이 영화 두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러닝 개런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계약했는지 그러면에 따라서 이제 주연 배우 뭐 속사에도 이제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뭐 주식 시장에서는 배급사 이제 상장되면 콘텐츠 중앙이 네. 콘텐트리 중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사인 하이브 미디어 코프는 이 상장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사인 콘텐트리 중앙이 수익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콘텐트리 중앙이 제작에 관여된 영화가 이 서울의 봄만이 아니고요. 노량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일 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량도 지금 좀 분석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일반 관객들한테 주목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온라인 공모 투자입니다. 이번에 이 193명이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11월에 마지막 날 이렇게 193명이 돈을 받게 돼요. 이거를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한산 영화에서도 한 551명이 84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한 11%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일반 관객들이 온라인 공모를 통해 가지고 수십만 원을 투자하면은 그게 흥행하게 되면 나중에 1년 뒤에 수익을 주는 건데
다만 이거는 좀 수익 전체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하느냐? 이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 된다는 겁니다. 네. 투자를 한 사람들이 나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좀 짭짤하게 성공을 했어라고 네네. 하면은 이게 다음번에 또 투자할 때도 소문이 나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공모를 통해서 소액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익을 좀 얼마나 가져가느냐 여기에 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 뭐 당연히 보셨겠지만 그 내용 좀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좀 소개해 주시고 어떤 네. 포인트가 관객의 발길을 잡았다고 보시는지도 좀 네, 그래서 덧붙여서 우리가 말씀해 주세요. 많이 들어봤던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반란이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모르죠. 모르고 애써 찾아본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9시간에 해당된 부분들을 2시간여 분량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성공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그걸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성공시키려는 사람들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치하는 그 국면이 2시간에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알고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어떤 긴장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말을 사실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긴장감이 막 있나 네, 보죠? 그렇죠. 긴장감이 이제 느껴지는 이유가 이 49대 50일 법칙인데요. 양쪽이 거의 팽팽해요. 네. 그래서 약간의 실수, 약간의 어떤 잘못된 선택 이것 때문에 급격하게 붕괴되는 상황들이 이걸 이제 스릴 있다고 하는데 네. 손에 땀을 쥐게 이렇게 보게 만드는 과정 네. 이것이 이제 이 영화의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2030 세대가 특별히 관심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사실 김성수 감독도 처음에 좀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짧은 거 가벼운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이 묵직한 내용을 2시간여 동안 보여준다고 하면은 젊은 세대가 들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젊은 세대에 대한 오해입니다. 젊은 세대 중에는 디깅 컬처라는 게 있거든요. 깊게 파는 건가 보죠. 네, 그렇죠. 자기가 관심 있고 또 주목을 받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깊이 보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깊이 판다. 네. 이런 점에서 그 2030 세대의 또 특징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모처럼만의 선정, 그다음 천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영화가 나와서 반가운데 하지만 또 한국 영화가 그동안 이제 고전을 면치 못했잖아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팬데믹도 있었고 극장기가 비수기다, 뭐 작품이 좀 그렇다, 뭐 독감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빈대가 나와서 영화관에 안 간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까지도 있었는데 자 한국 영화의 위기론 뭐였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영화관을 많이 안 가셨잖아요. 안 가시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 콘텐츠에 너무 익숙하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그 전에는 가족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곳으로 인식을 하셨었어요. 근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영화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을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셨고 굳이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또 이제 가족들끼리 보낼 수 있는 점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처럼 영화관을 갔더니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표값이요. 맞아요. 네. 심지어는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이렇게 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영화 트렌드도 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 개봉되지 못했던 작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트렌드에 좀 부합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개봉이 되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작품을 보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글로벌 OTT가 약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글로벌 OTT에는 훨씬 더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굳이 왜 영화관에 비싼 돈을 주고 가야 되느냐. 네. 다만 아바타처럼 뭔가 다른 콘텐츠 미디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일수록 내가 능히 지불하겠다라는 네. 태도를 이제 보여줬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시차가
있었다는 점에서 좀 아쉽고 그런 점에서 좀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홀드백 관행이 무너지면서 이게 한국 영화 산업의 침체를 부추겼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홀드백이 좀 낯설다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그렇습니다. 홀드백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요. 개봉이 끝난 다음엔 예전에는 이제 비디오 CD가 있었다면 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IPTV로 갔다가 네. 그 뒤에 글로벌 단계인 글로벌 OTT로 갔다가 다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추석이나 또 이제 TV에서 공휴일에 KBS의 극장처럼 돌아오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순서가 있었잖아요. 단계적으로 수익을 이렇게 네. 얻어야 되는데 네. 이게 갑자기 글로벌 OTT로 가버리는 거예요. 직행 극장 예. 개봉하자마자 그렇죠. 바로.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글로벌 OTT를 가려면 약간 좀 제대로 가격을 못 받고 직행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이유는 세계 시장에 가면 더 좋은 성적이 있겠지라고 해서 글로벌 OTT로 가는 건데 반드시 그러느냐. 그리고 글로벌 OTT는 좀 콧대가 세져서 네. 좀 가격을 낮춰서 판매해라 이런 식으로 단가를 좀 낮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제작사나 투자사가 제대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래서 홀드백을 유지시켜야 된다. 극장, IPTV, OTT, TV 채널 순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단계를 네. 지키도록 해야 네. 영화 어떤 생태계를 통해서 제작비뿐만 아니라 수익도 이제 보전할 수 있다라는 네.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래서 상황이죠. 지금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영화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 문화 산업, 영화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잘 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불씨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화관도 결국 관객들이 보고자 하는 꼭 봐야 될 가치가 있는 영화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구나. 특히 젊은 세대도 가벼운 콘텐츠만 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네, 보여줬거든요. 특히 K 콘텐츠의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은 뭐 기생충이나 뭐 더 글로리에서도 보였지만 현실의 문제들을 굉장히 치열하고 잘 보여줄수록 세계인들의 관심까지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글로벌 OTT뿐만 아니라 이런 영화관에서도 관객들이 원하는 어떤 본질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으면은 영화관을 찾는다라는 점 감안을 하면 앞으로 영화계에 비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성비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좀 낮추자. 네, 너무 그거 올리게 되면은 관객들도 부담스럽고 영화계에서 재순환, 선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몸집을 가볍게 다양한 영화들이 다양한 신인 감독과 배우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맞아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